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4월 달쯤에 오늘 강남구민회관에서 그 수학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받았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저희 학교가 자사고에 재지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됐으면은 제가 여기 있지 못했을 뻔했는데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고등학교가 2010년에 개교했습니다. 제가 2010년 개교 멤버로 하나고등학교에 가는데 그전에는 여기 휘문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에서 한번 좀 좋은 학교가 생겼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지원을 해서 휘문고등학교에서 하나고등학교로 옮겨갔는데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복은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복은 좋은 아이들 만나서 저희들의 실력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이렇게 해보는 게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큰 축복인데 제가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또 그 전에 이제 휘문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휘문고등학교에 근무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수학학습법,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해주신 것처럼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홍보부장을 시작해서 교무부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학년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입 시에 훨씬 더 저는 조금 더 아는 것이 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입학홍보부장을 담당했었으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는지 좀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원도 했는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구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강남인강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 위에 보면 블랙라벨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제가 블랙라벨 중학교 학생들 블랙라벨 잘 알죠? 모르나요? 중학교 책도 냈는데 블랙라벨 제가 대표 저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개념 블랙라벨 개념서인데 저걸 강남인강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일단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2015 수학교육과정의 이해와 그 다음에 2022 수능 과목의 변화 그 다음에 예비고1 수학학습법 인터넷 강의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학학습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아직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접하지 않은 세대인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분명히 수능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중학생들에게는 수학습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일단 그러면 2015 수학교육과정의 이해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중학생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시행 3년차가 될 게 지금 현재 중3이 이제 고1에 올라가면 3년차가 됩니다. 일단은 공통과목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공통이라고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고2 또는 고3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량의 적정화. 항상 교육과정을 개편하면 그 학습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시도가 있는데 여전히 줄여나갔고 또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특히 수학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줄여졌습니다. 내용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축소됐으니까 당연히 저걸 삭제하거나 이동을 했겠죠. 자,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이동했는지까지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현재 2009 개정교육과정 학생들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 벡터 저 6과목 중에서 앞에 3과목, 4과목까지는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고요. 나머지 뒤에 6개 전체는 자연계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수학을 1학년 때 배우는데 수학 상, 수학 하라고 이제 아마 문제집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거 수학책 한 권입니다. 한 권을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을 배우고 나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학 1을 반드시 수학 배운 다음에 하게 되어 있고 수학 1을 배워야 수학 2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학 1과 수학 2는 뭐냐? 수학 1은 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수학 2는 현재 2009에 있는 미적분 1과 같은 과목입니다. 미분, 적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미적분 2의 내용이라서 자연계 미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는데 저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일반 선택을 다 듣고 나면 자신의 진로, 그게 이제 곧 대학이 되겠죠. 대학의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습량의 적정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정화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수학 2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능에 들어가고요. 수학 1 수능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크게 달라지는 건 내용적인 부분보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거 수학 2가 몇 개 단원으로 되어 있죠?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이게 4개 단원입니다. 근데 몇 개 단원으로 바뀌었죠? 3개 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든 양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을 줄어들면 나머지 그러면 똑같이 현재 고1과 중3이 이제 중3 학생들이 고1이 됐을 때 분명히 이전에 2009에서 배웠던 학생보다 적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남는 시간은 분명히 생기겠죠. 수학 학습하다 보면. 학교에서 현장에서 수학 학습에 대한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냐면 활동하라는 겁니다. 교과 활동. 그래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단원이 줄어든 대신에 저 빈자리를 아마 수행평가가 대신할 겁니다. 다른 과목, 미적분 1과목이 수학 2로 바뀌었는데 지금 같은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단원이 없어졌죠. 이제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사실은 수학하는 입장에서는 수열의 극한부터 미적분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이해하기 좋은데 그걸 이제 빼버리고 일본식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 요즘 일본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일본식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미분, 적분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아마 세대 생각해 보시면 저게 뭔 차이인지 잘 너무 오래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수학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저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과목명도 똑같은데 줄어든 게 뭐냐 하면 경우의 수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쟤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능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내용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비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모비율, 모평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확률과 통계에 어려워하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모비율을 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삭제된 게 부등식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확률 같은 게서 분할 모비율, 그 다음 기하에서는 공간 벡터를 뺐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차 곡선, 그 다음 평면 벡터, 공간 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보통 교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과목은 선택이고요. 전문 교과로 되어 있는 것. 전문 교과는 일부 학교에서는 고3 때 배정하긴 하는데 저희 학교는 고2 때부터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전부 다 선택 과목이니까 피하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저걸 가지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은 뭐 저희 학교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순으로 과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학교 거를 가져왔어요. 수학만 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수학을 8단이라고 4단위씩 듣습니다. 2학년 때는 수학 1 하나, 인문계예요. 수학 1 하나, 수학이 하나, 한 과목씩만 보고요.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미적분, 기하, 실용 수학은요. 저기 제가 택이라고만 해놨잖아요. 저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선택 과목을 들어도 돼요. 다른 과목.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해도 괜찮습니다. 저기까지만 들어도 수능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늘 인문계에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자연계의 경우에는 자연계는 좀 많습니다. 벌써 이제 아까는 22단위만 들으면 됐었는데 28단위 이상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 1 이렇게 똑같이 듣지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듣습니다. 확률과 통계 들어도 수능에 문제 없지 않을까요? 수능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잖아요. 대학에서 아마 미적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확률과 통계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게 3학년 때 저렇게 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선택입니다. 이거. 네. 근데 이 학교는 택 1이니까 두 과목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 과목도 저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로 과목은 성취도가 A, B, C로 나옵니다. 일반 과목은 9등급제로 그대로 가는데요. 진로 과목은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생각해보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능 과목의 변화. 아까 제가 수능 과목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과목 구조의 변화인데요. 크게 공통 과목이 생겼어요. 저게 아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수학 1, 수학 2. 저건 누구나 인문계든 자연계든 다 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인문계는 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자연계는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 그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나왔을 때도 선택이었는데 그때 대학마다 어떻게 지정했냐면 미적분을 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95% 대학들이 미적분을 지정해서 전부 다 미적분을 시험 봤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EBS 연계율은 현재 70%인데 70%가 아니라 50% 절반만 하겠다. 근데 사실상 수학은 연계를 하나 연계를 하지 않으나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다만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 EBS에서 출간하는 책이거든요. 그거 하나 더 푸는 것뿐이죠. 그리고 정시 비중이 증가했는데 수시가 70%, 정시가 30%입니다. 현재는 수시가 78%고요. 정시가 22% 정도입니다. 근데 수시가 줄어들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저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수시로 좀 학교를 보내는 학교에 걱정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저 비율을 어떻게 맞췄냐면 대학에서 수시로 보는 것들 중에 논술 있잖아요. 논술이 수시거든요.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글쓰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걔를 정시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는 수시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도 저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조금 늘어났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가 준 게 아닙니다. 자, 예비고1 수학습법.
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수학이 이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 제가 드렸으니까 이제 수학학습법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 게 수학은 도대체 하나고에서는 얼마만큼 선행을 해 가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는 뭐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와서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아무리 많이 나가봐야 고등학교에서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서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안이에요. 내가 미적분까지 다 중학교 때 듣고 왔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할 걸 중학교 때 훑어오면 걔가 고등학교 3학년만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봤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딱 한 학기 정도, 아주 정말 뛰어난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 정도 준비해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신과 수능 뭐가 차이가 있나 수학에서 난이도가 차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과 내용 차이가 있나요? 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상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이도 수능에도 어려운 거 나오고요. 내신에도 어려운 거 나옵니다. 요즘 선생님들 문제 잘 내요. 너무나 잘 수능하고 비슷하게 수능을 잘 변형해서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교과 내용은 똑같죠? 네, 다르지 않습니다. 만점도 100점 만점입니다. 학교 시험도 100점이고요. 수능도 100점입니다.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 그러면? 출제자가 다릅니다. 평가원에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출제자가 다릅니다. 근데 학교는 누가 출제하죠? 네, 저 같은 선생님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뭔가? 우리 선생님이 즐겨보시는 책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이 혹시 지으신 책은 없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은 다 블랙라벨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한 문제도 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한 배운 데서 제가 가르친 부분에서 냅니다. 횟수가 다르죠. 수능은 몇 번 보죠? 한 번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못 보면 기말고사에 만회하면 되고요. 기말고사 못 보면 다음 학기에 또 중간고사가 있고요. 계속해서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횟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쓰러졌다고 해서 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시생이 차이가 있죠. 기껏 해봐야 학교에 있는 학생들밖에 보지 않습니다. 수능은 전국 단위로 보죠. 전국 단위로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등수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항상 기본을 좀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이라는 게 뭐냐? 제가 기본을 4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습, 수업, 복습, 확인. 예습은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인강으로 많이 예습을 해요. 그래서 뭐 또 학원도 다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아까 제가 출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럼 제 수업 안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진짜로. 그러면 굉장히 걔가 골탕을 먹겠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못 다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못 들으면요. 그 시간에 졸거나 못 들으면 이거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이 중요하고 수업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습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 복습을 할 때는 문제집 같은 걸 그날 배운 거 그날 풀어보는 거,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인은 뭐냐? 한 단원 끝나면 스스로 단원평가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데 2달, 3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적어도 2주, 좀 길게 잡으면 한 달, 한 단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당시에만 알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복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매일매일 2시간, 주말엔 4시간. 합하면 몇 시간일까요? 네, 산수가 안 되시는군요. 네, 일주일은 5일 있습니다. 힌트. 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네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일부 좀 몰지각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간. 네. 네, 18시간 이상은 최소한 수학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물론 지금도 그 정도 투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저것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좋은 성적 받기는 힘듭니다.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블랙라벨 저자지만 오늘 블랙라벨 선생님 강의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블랙라벨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처음 배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 풀 수가 없겠죠. 네, 아직도 어려운 문제집인지도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시면 저의 진가를 아실 겁니다. 네, 얼마나 제가 유명한 사람인지. 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분명하게.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너무나 당연히 공부 잘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것은 아이들에게 너는 제가 항상 학습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상담하면서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넌 그래서 이 과목이 어려운데 이 과목은 몇 점을 목표로 시험 준비를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학교 애들이라고 다 100점 맞을까요? 아닙니다. 엊그저께 기말고사 끝나서 평균 봤는데 평균 되게 쉽게 냈는데 70점 나오더라고요. 그전 시험 중간고사는 60점 나왔습니다. 2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 40점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험에서도 100점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게 꼭 수학이 아닐지라도 100점을 목표로 너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 100%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너가 지금 지난번 시험이 70점이니까 넌 내가 볼 때 한 80점에서 90점 정도를 목표로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난번보다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에서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든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배운 걸 정확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이 마음가짐이 있는 아이와 이 마음가짐이 없는 아이의 차이가 점수에서 나타납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들 보시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상담을 아이들과 하면서 실제로 100점 맞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리하니까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수학은 좀 힘들어도 다른 과목에서 100점 맞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목표 설정은 중요합니다. 내가 몇 점을 맞을 거냐. 내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준별로 선택하려면 문제집을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이렇게 개념 관한 문제집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저기 개념 해결의 법칙하고 더 개념 블랙라벨 빨간색으로 되는 건 저거는 강남인강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습용으로는 풍산자표 빨간색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RPM 센이 베스트셀러죠. 네, 센의 저자가 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네, 센의 초기 첫 번째 센을 만든 저자가 접니다. 네, 안 믿으셔도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심화 문제집. 이거는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일품하고 블랙라벨인데 저거 화살표는 뭐인 것 같아요?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꼭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집도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자이스토리인데 강남인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든지 다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월, 1월, 2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겨울방학이 되면 반드시 수학 상하를 훑어보셔야 돼요. 제가 수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학 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2과목 정도 훑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훑어보라고 했지 제가 정말 실전처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훑어보는데 3개월이면 충분히 훑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집을 선정해서 저때 훑어보시고요. 중간기말 시험에 대비해서는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 저 부교재를 충실히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출제자의 관점에서 1등급을 노린다면 이렇게
심화 문제집, 기출 문제집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오답노트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하는 오답노트 방법은 저는 일단 오답노트를 노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A4 용지를 그냥 나눠줍니다. A4 용지에다가 그냥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오려 붙이거나 쓰거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분류합니다.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인더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편의 오답노트 책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답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1 여름방학 때 뭐 하냐? 수학하 복습하기 바쁩니다. 수학상을 이미 12일 2에 했잖아요. 저거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건 저거 반드시 복습하고 2학기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수학일을 시간이 나오면 한번 훑어보세요. 고1 겨울방학은 기니까 수학일, 수학이 훑어보기 갑니다. 네. 틈나는 대로 수학활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나오는 부분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수학활동 중에 가장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UCC잖아요. UCC.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UCC를 짧게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재밌었던 거, 지루한 거 말고 수학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멧돼지가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수 없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수학하는 사람, 수학을 즐기는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수학하는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이 하나도 수학과 수학 홍보 영상입니다. 네, 두 번째 거. 이제 1번인가? 1번 같기도 하고. 그래. 이번으로 바꿔보자. 네. 심사했는데 2등 했습니다. 2등. 네. 수학 홍보 영상으로.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제가 짧게만 이렇게만 가졌습니다. 이런 활동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지죠. 네. 상도 받죠. 수상실전과 생활기록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쉽게. 이거 수학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을 잘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해 둡니다. 혹시 하나고등학교 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터넷 강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짧게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을 위한 인강하는 팁.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인강. 문제집도 수준에 맞아야 되지만 인강도 그래야 된다. 남들이 다 최상위권들이 다 적어본다고 자기도 거기 보다가 결국은 뭐 몇 편 못 보고, 그리고 인강 굉장히 듣기 되게 힘들거든요.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 많이 봤는데 실패하는 학생들 짧게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저거 영어인데 다 알아들으시죠? 네. 히트 쳐라, 멈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하면서 반드시 인강은 학습하셔야 되고, 2배속으로 듣는 애들이 있어요. 와, 그럼 뭐 랩을 해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그게 이해가 될까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정속주행으로 한 번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듣고 필기하고 멈춰놓을 수 있다는 게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분 단위로 자체적으로 휴식하셔야 된다. 쉬는 시간 종 안 쳐주거든요. 근데 저거 하다 보면 왜 50분마다 제가 저렇게 시간 타임을 걸어놓냐면 졸거든요. 그 이상 동영상 보면 졸아요. 지금 제가 25분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50분 하면 저는 그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제가 몸이 이렇게 좀 별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요. 피트니스에 다니는데 저희 피트니스에 저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자극받고 제가 운동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 학생은 제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심보인 거죠. 그렇죠?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저를 믿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공부 시기별로 하라는 거
따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 그럼 믿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